오늘부터 내일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야 선대위 상황을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경률 부위원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사전투표 하시나요? 예, 저도 할 예정입니다. 예, 저 국민의힘에 어제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구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 네. 오늘 자 사전투표 하라 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 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전투표를 강조하는 겁니까? 일각에서 있는 당내 일각에서 있는 항상 저희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뭐 사전선거 부정 투표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불식시키고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나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또 하나 이제 뭐 저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전 야구 보면은 이 기존의 강한 9번 타자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OPS가 높은 타자들은 무조건 앞에 놓는 게 이제 현대 야구의 추세이고 그렇죠. 저는 투표에 있어서는 빨리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오늘 당장 뭐 다 투표하자. 우리를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 정당은 사전 투표보다는 이제 본 투표에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 사전 투표 크게 강조하지 않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하루 투표하는 사람하고 3일 투표하는 세력하고 하루 투표하는 세력하고 누가 이기겠냐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사전 투표를 강조하길래 어떤 전략적인 함의가 있는 건지. 따로 뭐 별도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한 위원장님과 뭐 그런 비슷한 인식 아니겠습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그리고 먼저 투표하는 사람이 투표하는 세력이 훨씬 유리한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일요일 날 뭐 뭐랄까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어서 투표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 투표율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선거 방식으로 보면 뭐 민주당 계열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은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보수 정당 계열은 좀 투표율이 낮은 게 유리하다. 특히 뭐 여당은 투표율 낮은 게 유리하다. 야당은 높은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좀 뒤에서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정치권에 몸담은 지 100일입니다마는 여와 야의 기존의 성향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오히려 저희 당의 지지층이 과거에는 좀 보다 더 공고했고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분들이 약간 뭐 그러니까 좀 움직이고 부동 성향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저희 당 성향분들이 상당히 정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떤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투표를 주저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해소된 만큼 저희 당 입장에서는 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하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저희에게 악재였던 그런 것들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가겠다 뉴스도 듣기 싫다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점점 해소되고 한 만큼 저희로선 적어도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 지지층들 또는 중도 보수 지지층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찍었던 분들을 다 투표장으로 데리고 오는 게 목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저 신촌에서 저 사전 투표한다고 하는데 신촌을 고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겠죠. 뭐라고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김준혁 후보와 관련된 사안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께서 저는 사실 우리 김태현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셔서 신촌에서 투표한다는 걸 알았고 저희 선대위는 오늘 수원에서 회의를 하고 수원에서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수원이든 신촌이든 동일한 두 인물을 타겟으로 하는 건데요. 동일한 인물을 타겟으로 하는 건데 그 사전에 그 상의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은 신촌으로 가고 선대위는 다 수원에서 하고. 사실 저희 SBS 측으로부터 받고 알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대본 보고 아셨어요? 한동훈 위원장 신촌에서 하는 거? 네네네. 그만큼 제가 그 당 내에서도 아웃사이더다 이런 뭐 반증이기도 한데.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선대위 멤버들은 선대위 구성원들은 수원 가불병정 중에서 어디서 합니까? 사전투표. 오늘 저기입니다. 김준혁 대표, 김준혁 후보. 그러니까 수원 정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 김준혁 후보의 문제를 마지막까지 강한 공세로 밀겠다. 뭐 이런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사안의 심각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여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잠시 후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고 이 판사부터 좀 보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제가 어제 모 인터뷰에 출연할 땐 진행자분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나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라고 말할 거다. 예. 양해해달라 이런 말씀을 사전에 했는데 예. 그럼 뭘 사전에 하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조금은 예. 그 명구스러워서. 근데 예. 어제 이제 아시겠지만 그 여론조사 하나 결과가 나왔고 예. 실제로 몇 개 제가 왜 아까 그와 같은 뭐 사전 양해를 구했었냐면 그 전까지는 여론조사 지표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예. 반등의 기미들이. 근데 어제 하나 여론조사 이후로 뚜렷하게 지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감히 제가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 앞에서. 그 얘기는 사실은 3월에 예. 이종섭 맞습니다. 전 대사하고 예. 황상무 전 수석의 문제가 터지면서 네. 여권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좋지 않았는데 예. 그 문제가 해소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치고 뭐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려 보면 예. 저는 양문석 그리고 김준혁? 김준혁 후보에 예. 대한 민주당의 태도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저러면 저럴수록 우리에게 유리한데 저희 국민의힘에게 유리한데 예. 양문석 김준혁 후보가 완주한다라면 우리가 지지율에서는 다 몇 프로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몇 석을 더 얻을 건데 왜 저러지 했는데 예. 또 한편으론 민주당 지지층의 성향을 보면 예. 이분들이 양문석 김준혁 후보에 대한 도덕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결함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수원정에서의 어떤 지지율 성향 그리고 우세 성향을 보면 쉽게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저 말씀 나왔으니까 그 문제를 좀 질문을 드려보죠. 어제 한동훈 위원장 저 유세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하고 장해찬 네. 후보 공천 취소했는데 저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하고 김준혁 후보 끝까지 데리고 간다. 예.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던데 예. 왜 양문석 후보하고 김준혁 후보를 데리고 간다고 봅니까? 끝까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예. 며칠 전이라도 문제 터졌을 때 양문석 후보하고 김준혁 후보 공천 취소하는 게 국민의힘으로는 안 좋은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고 하면 저부터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좀 정리하자. 그리고 뭐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로 봐서는 정리할 것 같은데. 만약에 국민의힘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맨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주당이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선거에는 귀신 같은 분들이 있지 않아요. 아니, 모든 정당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주저앉히지 않고 계속 완주할까? 그만큼 민주당 지지층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뭐 경제학적 용어로는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반면에 저희 당 지지자들은 조금은 상당히 민감하고 과거 말씀하신 이종섭, 황상무 예. 수석 관련 건으로 해서 많이 정말 지지율이 급전직하였었고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겠다, 투표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어떤 지지 성향들이 많이 과거 20년 전과 비추어 봤을 때 여야의 성향이 맞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예. 어제 이제 인터뷰 하나 보니까 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예. 그런 취지의 얘기를 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문제가 있어도 경기 판세에 큰 영향은 없다. 이게 혹시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돌려볼 거 아니에요. 남들 분석을 하고 예. 정권 심판론이 워낙 크게 있기 때문에 예. 그 큰 정권 심판론은 이런 후보 개개인의 이슈로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막아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고 예. 계속 같은 말씀일 수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이와 같은 양문석 김준혁 이슈가 크지 않다.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을 바꿀 계기가 안 된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 중도층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 아유 그래 후보 몇 명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권 심판론이 예.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예. 윤 정부를 견제해야지라는 흐름이 중도층에 계속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으로서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중도층에 이제 예를 들어 이 수치화해서 100이라고 예. 본다라면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도 마음을 돌리지 않는 저희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정치권에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100일 동안 있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게 성긴 그물이 아니다.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양문석, 김준혁 이 후보들의 도덕적 결함들에 대해서 분명한 단호한 심판을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양문석 후보 얘기 좀 해보죠. 네.
김경률 비대위원은 선대위 부위원장은 뭐가 제일 문제라고 봅니까? 양문석 후보 문제 중에서. 우선은 뭐 자꾸 민주당은 편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이 명확하고요. 이거 뭐 30분 1시간만 조사하면 드러난 사건이었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포인트는 당시 2019년 12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금지시켰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서 양문석 후보는 편법적으로 딸의 사업자 대출이라는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그런 장애물을 넘어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나.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제 잘못된 대출이다. 전액 환수 결정. 네. 그렇게 하고 수사기관을 고발하겠다. 딸하고 그렇습니다. 대출 모집인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금감원에서 이거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편법을 넘어서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야권에서는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감원이 지금 왜 들어와? 예.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는 금감원 관할이 아니라 행안부 관할인데 맞습니다. 금감원이 굳이 행안부랑 공동검사하자고 하면서 들어오는 이유는 일종의 관건 선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야당의 심각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도 시민단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야, 왜 새마을금고를 금감원이 아닌 1, 2금융권과는 다르게 행안부 소관으로 두냐. 행안부에 그와 같은 감사 역량이 있냐 되기나 하냐.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떤 둘 간의 간격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감사, 검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사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검사를 나갈 때도 금감원 인력이 보조로 이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마을금고 금융권을 검사하는데 감사하는 데 있어서 금감원이 나가야지 누가 나가냐.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뭐랄까요 법의 사각지대 그리고 맹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조치일 수밖에 없고 이게 저는 뭐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왜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발표하냐. 그런데 이거 30분이면 이게 제가 어떤 과장이 아니라 30분이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따님의 사업자 등록 그리고 재무제표 이거 보면 되는데 순전히 저도 어제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모두 다 가짜라는 거거든요.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은 있을 리가 없었고 사실은 명목상으로 써둔 사업자 번호라는 것도 이미 폐업하거나 있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언론 보도 보면 그 사업자 소재지 갔더니 뭐 빈집이었다. 네, 맞습니다. 뭐 상대방 사업지. 물품 구매 계약서 봤더니 뭐 이미 없는 내용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게 제가 왜 쉬운 문제라고 하냐면 저는 그거조차도 웃긴 게 그렇게 나 어디에서 샀다 이거로 증빙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 추세에서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금 계산서가 당연히 없을 거고. 일단 뭐 추정이신 거죠 그 부분은? 당연히 없을 거라는 거는 아직 결과를 발표한 건 아니니까. 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세금 계산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거는 김경률 선대위 부위원장의 추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금감원에서 검사해도.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질문 드리죠. 부산 수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말씀들을 듣고 여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은 저는 이게 뭐 장해찬 후보께서 상당히 저희 당의 소중한 자원이다. 그리고 정말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층을 대표하여서 매우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열심히 움직여 주신 분인데 조금은 저희 당을 위해서 조금은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게 일방적인 희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일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 그리고 당 전체를 위한 노력들을 좀 결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제 당에서 아마 논평을 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부산 수영의 후보는 국민의힘의 정현우 후보입니다. 이렇게 논평을 낸 걸로 봐서 지지층에게 장해찬 후보가 아니라 당의 공식 후보인 정현우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로선 그렇습니다.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면 장해찬 후보의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 이런 거를 저는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가 좀 화가 많이 나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젊은 시절 뭐 10년 전, 15년 전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사퇴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서운하고 화가 났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당 전체를 조금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이제 파란 점퍼를 입고 등판했다라는 기사가 예. 며칠 전부터 있는데 어제도 창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이뤄내야 한다. 예. 발언의 수위가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조금 더 세진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문 전 대통령의 등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 입장에서. 저는 예. 이 부분 한 번만 좀 언급하고 싶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거든요. 이게 지금 재수사에 돌입을 하였고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 행정관 수준에서 그리고 뭐 비서관 수준에서 기소가 되고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게 상당히 심대한 사안이었었는데 현직에도 그렇게 선거에 자꾸 개입하려다가 큰 곤욕을 치르셨던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그분이 선거운동을 할 자유가 있냐 없냐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관행이 없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전직 대통령분들은. 예. 근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그리고 저도 놀랄 만큼 많은 민주당을 제외한 많은 제 시민단체 언론들은 모두 다 비난 일색이거든요. 본인 스스로 잊혀진 인물이 되고 싶다라고 하여 놓고서는 예. 조금은 좀 신중한 처사를 부탁하고 예. 본인 5년 재직 시절에는 민감한 사안들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주저주저 하시던 분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뛰어드시는지 조금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본인 재직 시에 큰 곤욕을 치렀다라는 거는 일종의 그는 김경률 선대위 부위원장의 평가인 거고 일단은 법적으로는 지금 조국 당시 민정수석하고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서울고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온 그렇죠. 상태고 아직까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수사선에 오른 건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공희 대표 박단 위원장 비대위원장 만났잖아요. 근데 박단 비대위원장 SNS 글이 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좀 민감한 문제일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사실은 맨 먼저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시점에 저희 뭐 당내 인사들끼리 톡방에서 막 서로 야 이제 좀 훈풍이 분다 이렇게 오가다가 이제 박단 그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한 줄 쓰신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게 뭐냐면 저는 쭉 한번 기사 앞뒤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게 어둡지만은 않고 저런 목소리가 지금에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나쁘지만은 절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박단 위원장 입장에서 어떤 다른 입장을 또 취하면 어떻을까. 그분들 지금 상당히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하나의 통일되기 어려운 목소리들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소리들을 뒤에 안고서 나아가야 되는 박단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스스로의 어떤 곤혹스러움도 있고 또한 어제 첫 만남이니까 첫 만남의 결과로 그간 많은 뭐랄까요 불협화음을 일으켜온 그런 사건이 한마디로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남은 5일, 6일 충분히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경률 선대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